네, 그러면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x가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n이 주어지죠. 입력으로 n이 주어질 때 이 n을 1로 만들고 싶어요. 1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 연산이 총 3가지가 있죠.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3으로 나누거나 2로 나누어 떨어지면 2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1을 빼거나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수로 계속 나누어 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면 못 쓰니까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이브하게 계산을 해봐요. 그 앞에서 이제 DP를 푸는 과정이 있었죠. 5가지 그 순서 그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이브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n이 있을 때 n을 이제 중복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n을 처음에 3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은 n을 6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n이 또 2로 나눠 떨어질 때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3으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또 n이 6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또 이 이후의 과정은 얘랑 동일하죠. 네, 그래서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빼는 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n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은 6분의 5n이죠. 6분의 5n만큼 빼버리면은 결국 또 얘랑 동일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 6분의 n이라는 값을 만드는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은 밑으로 갔을 때 n이 11로 나뉘는 이 값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중복이 됩니다. 이 밑에의 과정은 한 번이면 되는데 이 12분의 n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과정들을 다 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일단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하는가?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최적 부분 구조는 기본 문제의 최적해가 부분 문제의 최적해를 포함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n이 있어요. n을 1로 만드는 최소 횟수를 이제 구하는데 n이 3으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뉘어지고 이제 빼는 건 당연히 되겠죠. 3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3분의 n, 2분의 n, n-1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얘네들도 각각 얘네를 1로 만드는 최소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 경우의 수가 n을 1로 만드는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얘가 최소의 경우의 수가 k이고 얘가 k1, k2, k3 각각 구했을 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n을 1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에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분 문제의 최적해 중에서 하나가 이 기본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부분 문제의 최적해를 기본 문제의 최적해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도 만족합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상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n을 1로 만드는 경우의 수잖아요. 최소 경우의 수. 그쵸? 일단 그런 상태가 있고 각 부분 문제를 볼게요. 부분 문제로 나눴을 때 3분의 n으로 이제 3분의 n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3분의 n이 1로 되는 최소의 경우의 수. 결국 이 각각의 값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가 다 정해져요. 최소 경우의 수. 그래서 상태로 표현을 하면은 dp n 이렇게 한 칸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를 어떻게 말하냐? n을
1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횟수, 연산 횟수, 최소 연산 횟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dp 배열에다가 n번째 인덱스에는 n을 1로 만드는 최소 연산 횟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보통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는 dp 배열에 대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화식은 상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상태 간의 관계 dp n은 아까 말했듯이 이 세 가지 부분 문제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로 가는데 각각 한 번의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K1에서 K3까지 중에 최소값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점화식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예요. dp 3분의 n dp 2분의 n dp n-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물론 무조건 n-3, n-2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n이 3으로 나뉘어질 때만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2로 나뉘어질 때만 여기에 넣어주고 만약에 3으로도 안 나눠지고 2로도 안 나눠진다. 그러면은 dpn은 dp n-1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만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저사례, 베이스 케이스. 더 이상 부분 문제로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언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n이 1인 경우는 이미 1로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눌 필요도 없죠, 애초에. 그러면은 dp 1 얘는 미리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1을 1로 만드는 최소 연산 횟수 연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0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 케이스를 설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이 문제를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탑다운으로 구현한 코드와 바텀업으로 구현한 코드 두 개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메모리와 시간을 먼저 보면은 백준 기준으로 탑다운의 메모리 시간과 바텀업의 메모리 시간이 차이가 꽤 나죠. 탑다운이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고요. 일단 탑다운으로 구성을 한다면 x가 1이 되는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일단 dp 배열을 초기화를 해뒀어요. 마이너스 1로. 그리고 x가 1인 경우 이게 지금 베이스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ret라는 변수에 dpx를 담아놓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x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ret를 1000만이라는 값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가 1로 되는 최소 연산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들의
값에 대해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한 값 중 최소값을 RET에다 넣고 싶어요. 근데 RET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죠.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마이너스 1이면은 이 부분 문제에서 리턴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항상 RET 값이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요. 최소값을 구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항상 값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수로 미리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x가 만약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부분 문제를 계산을 하고 최소값을 넣어주고, RET를 여기서 1000만이라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이 줄에서는 무조건 3으로 나눈 부분 문제에 대한 값이 일단 들어가겠죠. 1000만보다 무조건 작을 거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누어지면은 2로 나눈 거에 대한 부분 문제 계산해서 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을 빼준 거, 이렇게 이제 다 각각 RET와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세 부분 문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이 RET에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 바텀업은 네, 코드를 보면은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두 가지 경우 케이스로 나눠 놨거든요. 1부터 시작을 했을 때 1 예를 들어서 1에다가 3을 곱했어요. 그 곱하는데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1에서 n으로 가는 경우에 최소 연산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에서는 3으로 나누거나 2로 나누는 연산이 있었죠. 근데 그걸 반대로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는 횟수로 해도 사실 동일합니다. n에서 1로 가는 거나 1에서 n으로 가는 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1에서 n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연산 횟수는 0으로 고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는 경우 i 곱하기 3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n보다 큰 경우는 어차피 생각을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n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 3을 곱한 3i죠. 3i에 대한 dp 값을 갱신을 해줘요. 왜냐면 최소 연산 횟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dpn이겠죠. n에 대한 최소 연산 횟수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n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탑다운 방식과 조금 이제 비슷하게, 사실 이게 이제 동일한 코드고, 이게 우리가 그 바텀업 설명할 때 앞에서 했던 뿌려주는 방식, 그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dpi를 각각 더 큰 부분 문제에 대해서 뿌려주고 있죠. 그죠? 반면에 얘는 이제 탑다운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i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i 3분의 i의 dp 값을 갱신을 해주고 최소값으로,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다 최소값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소모를 해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이 문제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읽고 풀이를 한번 네, 풀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풀면 될지.
이 문제는 일단 한 번에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오를 수 있고요. 핵심적인 게 이 조건이죠. 연속된 세 개의 계단을 동시에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계단 밟고 이 계단 밟고 이 계단 연속으로 이제 세 계단을 밟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밟을 때 각 계단에 써 있는 값들이 이제 더해지는데 총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브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중복이 발생하는지. 나이브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두 칸 오르고 그 다음에 한 칸 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한 칸 오르고 두 칸 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이 두 경우에 점수는 달라요. 지금까지 점수.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보면은 세 번째 칸이죠. 세 번째 칸인데 이후의 과정이 예시를 조금 다른 걸로 할게요. 두 칸 오르고 두 칸 오른 경우와 한 칸, 한 칸, 두 칸 오른 경우 이렇게 할게요. 얘네 없애고 최종적으로 이제 네 칸, 지금 현재 네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일 최근에 이제 뛴 그 칸수가 둘 다 두 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세 칸 연속 뛰는 거에 대한 조건은 지금 둘 다 동일하죠. 둘 다 제일 이전에 두 칸을 뛰었으니까. 그러면은 이후의 과정이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직접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 두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후의 경우들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중복이 많이 생기죠.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계속 계산을 해주고 또 이런 경우 말고도 지금 n이 최대 300이에요. 계단의 개수가 최대 300이기 때문에 중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중복이 발생하고 이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하는가? 내가 여기서 갈 수 있는 지점이 한 칸 또는 두 칸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은 이 두 지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을 당연히 포함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도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상태를 표현해야 돼요. 상태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나는 dp n으로 해서 n번째 칸에서 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라고 하면은 상태가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 칸 연속으로 밟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전에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전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n이라고 할 때 이렇게 온 경우랑 이렇게 온 경우랑 다르죠. 왜냐면 두 번째 경우는 이 다음 칸을 밟지를 못해요. 반드시 세 칸 연속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온 첫 번째 경우는 다음 칸을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하나의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n에 대한 현재 n칸에 있을 때에 대한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죠. dp n이. 상태는 꼭 하나의 경우의 수랑 하나의 상황이랑 하나의 dp 테이블 칸이랑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dp n이랑 여러 경우들이랑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점화식이 올바르게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n번째 칸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전에 이전 칸을 밟은 경우, 여기가 n이라고 할 때 이 칸을 밟은 경우, 그러니까 밟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칸을 밟지 않고 이 칸으로부터 바로 점프한 경우,
그렇게 총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하나의 상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nk, nk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nk는 n번째 칸, 현재 n번째 칸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예요. n번째 칸에서 출발해서 최종점까지 가는 경우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n번째 칸에 올 때까지 연속해서 밟은 계단의 개수가 k개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와서 이렇게 온 경우는 dp n 2가 되겠죠. 지금 현재 2칸 연속으로 밟았으니까.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프해서 온 경우는 지금 여기서 dp n 1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연속해서 밟은 게 여기 한 칸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p nk로 해도 되고 ij로 해도 되고 자기 취향껏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점화식을 또 세워야겠죠. 점화식은 어떻게 될까요? dp nk가 있을 때 어쨌든 이전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있는 칸으로부터. 먼저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온 경우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온 경우는 지금 이제 2칸 점프했으니까 dp n1에 대한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몇 번 밟았는지에 대한 경우들이 또 나뉘어요. 그쵸? 여기는 dp n-2죠. 만약에 여기서 이 칸을 밟았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n-2이고 두 번째 칸에는 2가 들어가죠. 이 dp 값에 대해서 갱신을 해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 칸을 밟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 때는 dp n-2의 1이죠. 그쵸? 그래서 dp n1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두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점프한 경우 점프하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1 또는 2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맥스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dp n2를 구하고 싶다. n2는 반드시 앞에 칸을 밟는 거죠. 2칸 연속으로 밟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칸은 절대 이 칸을 밟으면 안 돼요. 이 칸으로 올 때. 그러면 3칸 이렇게 연속 밟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와야 되고 결국 그럼 얘를 기준으로는 한 칸 연속으로 밟은 거죠. 그래서 dp n2는 dp n-1의 1 이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이제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dp n1은 max dp n-2 2 그리고 아니면은 dp n-2 1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와야겠죠. 물론 여기다가 n번째 칸의 계단에 적혀있는 점수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dp n2는 하나죠. dp n-1 1 더하기 a n 이런 식으로 이제 점화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예외 케이스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계단이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계단은 이전에 밟은 계단이 전혀 없죠.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얘는 제일 처음 이 바닥에 있는 상태는 DP 0, 0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저사례, 베이스 케이스는 DP 0, 0이 되고요. 이 값은 당연히 0이겠죠. 아직 계단을 하나도 안 밟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저사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뭘까요? 최종적인 답은 일단 n번째 칸에 도착을 해야겠죠. 근데 n번째 칸에 지금 한 칸 연속으로 밟았거나 아니면 또 두 칸 연속으로 밟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pn1이랑 dpn2 이 두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답으로 구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이 조급해지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질문 없으시면 얘도 제가 코드를 갖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CNT는 현재까지 연속으로 밟은 계단의 개수예요. 그 CNT가 2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다음 칸을 바로 밟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한 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연속해서 밟은 계단의 개수를 1만큼 늘려줘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음 칸을 못 밟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칸 건너뛰는 경우를 볼 건데 한 칸 더 건너뛰는 경우에는 두 번째 칸 뒤로 가고 연속해서 밟는 계단의 개수는 한 개죠. 다시 초기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바텀업은 이제 이전의 칸에서 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다음 칸으로 보내는 형태고 바텀업은 이전 칸, 두 번째 칸 앞에서 현재 칸으로 올 수 있죠. 그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식 그대로예요. i-2에 1 또는 2. 그리고 두 칸 연속으로 밟기 위해서는 앞에 칸에서 와야 되죠, 반드시. 앞에 칸에서 dp i-1, 1. 앞에서 설명한 점화식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텀업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자기 이제 취향 차이예요, 사실. 어떤 게 더 직관적으로 DP식이 잘 보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제 계단을 타고 위로 이동을 하니까 위로 이제 보내주는 형태인 탑다운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긴 하는데 바텀업이 더 잘 될 수 있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라서 네, 둘 중 하나라도 완벽하게 잘 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RGB 거리라는 문제인데요. 얘도 1분은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집이 있을 때 집을 쭉 칠해오는데 자기와 이웃한 집과 색깔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이웃한 집과 색깔이 다 달라야 됩니다. 색깔은 총 3가지고요.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 이제 또 처음부터 나이브하게 계산을 해서 중복이 발생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첫 번째 집부터 n번째 집까지 차례대로 칠해 오는데, 이렇게 쭉 칠해 오다가 k번째 집을 만약에 뭐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그 이후의 집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경우랑 이제 만약에 얘를 앞에 있는 이제 칠하는 경우들을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하고 똑같이 k번째 집을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경우가 똑같겠죠.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집을 칠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집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k번째 이 집이 파란색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집이 영향을 받겠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복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이 발생하고요.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하는가? 얘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죠. k번째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그 다음 집은 빨간색 또는 초록색이죠. 그 둘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비용의 최소값이 나오는데, k번째 집을 파란색으로 칠할 때는 이 둘 경우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겠죠. 최소값이.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를 dp n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n번째 집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dp n이라고 하면 n번째 집만을 고려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상태를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n번째 집을 파란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총 3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태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를 전부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n번째 집에 칠한 색깔별로 다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 테이블을 n, k 마찬가지로 k는 0, 1, 2 중에 하나예요. 0, 1, 2를 RGB로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시킨 거예요. 이 말은 n번째 집을 k의 색깔로 칠했을 때 필요한 비용의 최소값,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표현을 하고 나면은 점화식이 중요하죠. 점화식이 어떻게 되느냐? n번째 집을 k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전에 n-1번째 집을 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dp n 0을 구하고 싶어요. 0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러면은 이전의 집 n-3번째 집은 반드시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이나 2, 이 dp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점화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dp nk는 비용의 최소값이니까 미니멈이겠죠. 미니멈 dp n-1 s라고 할까요? s인데 s가 k랑 달라야 돼요.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s는 0, 1, 2 세 가지 중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p n0이면 미니멈 dp n-1 1 그리고 n-1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럼 기저 사례는 제일 처음에 칠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 칠하는 그 색깔이겠죠. 그래서 기저 사례가 dp1 0 그리고 dp1 1 dp1 2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칠하는 경우들은 각각 A0, A1, A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빨간색으로 칠할 때 필요한 비용,
초록색으로 칠할 때 필요한 비용, 파란색으로 칠할 때 필요한 비용.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i가 1부터 n까지 점점 키워나가는 식으로 dp 테이블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뭘까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하는 답은 n번째 집까지 다 칠하는 거죠. n번째 집까지 칠할 때 n번째 집을 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dp n0, n1, n2 이 세 가지 dp 값 중에 최대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유형, dp 유형 중에 좀 유명한 유형인데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한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될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 중에서 원소 일부분을 빼내서 그 순서 그대로 나열을 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수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증가하도록 이루어지는 수열 중에서 가장 긴 부분 수열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10, 20, 30, 50 이렇게 뽑아내면은 길이가 4죠. 4이면서 증가하는 부분 수열. 물론 또 증가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는 10, 20만 해도 만족하죠. 근데 그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최대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유명한 문제예요. LIS라고 불리는데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 그래서 LIS 문제이고 솔브드 이제 백준 문제 중에서도 LIS 유형 자체로 분류된 문제들이 꽤 있어요. 몇십 문제 있는데 이 LIS를 푸는 시간복 알고리즘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n제곱으로 풀거나 nlog n으로 풀리거나 당연히 nlog n으로 푸는 알고리즘이 훨씬 효율적이죠. n제곱보다. 근데 일단 우리는 n제곱으로 푸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nlog n은 초급반에서 다룰 난이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뭐 중급반으로 간다거나 생각보다 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n제곱부터 이제 배우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nlog n도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 20, 30, 50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얘네를 어떻게 이제 구할까? 최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일단 나이버게 계산을 해봐요. 나이버게 계산을 하면은 수열에서 뽑아내는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n승이죠. 각 원소가 부분 수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경우의 수가 각각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의 n승이 됩니다. 일단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중복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1, 2, 3을 뽑아냈어요. 아니면은 2는 제외하고 1, 3까지 뽑아냈어요. 그럼 이후에 4, 5, 6, 7
뽑는 또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근데 어쨌든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3보다는 더 큰 수가 뒤에 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뒤에 남은 원소들이 다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뒤에 원소들을 어떻게 뽑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 3만 고려를 하면 돼요. 앞에 있는 수는 이미 다 3보다 다 작으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두 케이스가 다 중복되죠. 이 이후로는 가능한 경우들이 다 동일해요.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이 3이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하는가.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 만약에 앞에서 이제 나왔던 예시에서 10, 20, 10, 30, 20, 50. 이 전체 문제에서는 10, 20, 30, 50 이게 답이었죠. 이게 전체 문제예요. 전체 수열에서 구한 답. 그러면은 만약에 부분 문제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수열의 일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낸다고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잘라낸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답이 10, 20, 5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10, 30, 50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잘라낸 수열에서 답이 되겠죠? 근데 전체 수열에서는 답이 다르죠. 그쵸? 10, 20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10은 제외가 되죠. 실제 답에서는. 그래서 LIS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내면은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 문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족하도록 부분 문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거는 떠올리는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시작점 그러니까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수열의 시작점이나 끝점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열이 존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잘랐어요. 그러면은 30이 무조건 포함되도록 부분 수열에 30이 무조건 포함되도록 할 때의 최대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30 3이 되죠. 만약에 내가 수열을 일단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0이 무조건 포함되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니까 답이 1이죠. 이런 식으로 끝점을 고정을 시키면은 상태로 일단 표현이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상태로 표현을 하면은 dpi를 ai를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lis의 최대 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점화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점화식이 어쨌든 얘가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니까 얘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수 있죠. 이 수열에서 이때 30을 마지막으로 하는 제일 긴 부분 수열의 길이는 3인데 그럼 30 앞에 있는 얘가 있죠. 10, 20, 30 중에서 30 바로 앞에 있는 이 20은 이렇게 잘라내면은 20을 포함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죠. 10, 20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땡겨갈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전체에서 볼게요. 10, 20, 10, 30, 20, 50 이렇게 있을 때 실제 답은 10, 20, 30, 50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수열에서 50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 전체 답이 돼요. 근데 50 바로 앞에 있는 답이 되는 이 30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라내면은 반드시 30을 포함하는 가장 긴 부분 수열에 이 10, 2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화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 dpi를 ai가 포함되는 최대 길이죠. 부분 수열. 그래서 dp 1부터 dp i-1 중에서 이제 얘를 j라고 할게요. aj가 ai보다 작은 그 dp 값 중에서 제일 큰 dp 값 플러스 1이 이제 ai를 포함하는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길이 중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케이스는 제일 처음 첫 번째 원소겠죠? 첫 번째 원소만 뽑아낸 수열에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은 그냥 원소 하나 이 자체만 있을 때죠. 그래서 기저 사례는 dp1은 1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답이 우리가 전체 수열이니까 dpn이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전체 수열에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 꼭 마지막 원소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10이다. 그러면은 10, 20, 30 얘가 답이 되죠. 그러면은 이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30을 포함하는 증가하는 부분 수열 중 가장 긴 길이를 얻어내야 되니까 결국 dp4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답은 dp1부터 dpn까지 중에서 최대값 얘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설명이 너무 조금 급해지네요.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픽스 썸이라는 개념을 잠깐 배우고 갈게요. 누적합이라고 하는데 수열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내가 i번째부터 j번째까지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번째부터 j번째까지 그냥 다 더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더하는 이 문제를 10만 번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직접 계산을 하면은 10만 번 i부터 j까지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만약에 수열의 길이가 배열의 원소가 뭐 10만 개다. 그러면은 10만 곱하기 10만이 되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누적합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이 psum이라는 배열 이름인데 이거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배열을 첫 번째 원소부터 i번째 원소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해둬요. 그러면은 psum i면은 여기 1부터 i까지 합을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i번째 원소부터 j번째 원소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 첫 번째 원소부터 합을 다 저장을 해뒀으니까 i번째부터 j번째까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p, psum, j 이러면은 1부터 j까지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 원소부터 i-1번째까지죠. 그러면은 빼기 psum i-1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시간 복잡도가 5, 1이죠. 구간 합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 psum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면은 점화식은 이렇게 돼요. dp 일종의 dp식입니다. psum i는 psum i-1 더하기 ai 이러면은 결국 첫 번째 원소부터 i번째 원소까지 합이 다 더해지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i부터 j까지 더한 건 psum j에서 i-1을 뺀 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일단 바로 설명을 할게요. 문제를 대충 이제 요약만 하면은 악보가 쭉 있어요. 악보가 쭉 나열되어 있고 악보마다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만약에 i번째 악보의 난이도가 i 플러스 1번째 악보의 난이도보다 높다면은 이 i번째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하는 악보가 바로 다음에 연주할 악보보다 어렵다면 실수를 한다. 그랬을 때 X번 악보부터 Y번 악보까지 매번 연주를 하는데 이 매번 연주를 하는 횟수가 총 최대 10만 개예요. 앞에서 말한 케이스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적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i번 악보 난이도가 i 플러스 1번 난이도보다 높을 때 실수를 하고 x번 악보부터 y번 악보까지 연주를 할 때 그냥 Q가 이제 그냥 질문이 한 번 들어오면 직접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질문이 총 10만 번 들어오는 거예요. 매번 X랑 Y가 다르게. 그쵸?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예시로 갖고 왔는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죠. 여기 제가 잘못 체크를 했네요. 반대가 돼야겠죠. 현재 난이도가 다음 난이도보다 더 큰 경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제 얘를 매번 계산을 해주면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실수 나는 지점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해두고 얘를 이 누적합에 미리 저장을 해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번에서 Y번까지 연주를 할 때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횟수는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psum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i번 악보까지 1번부터 i번 악보까지 실수하는 횟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x번에서 y번까지 악보를 연주를 할 때 실수라는 횟수를 구한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 마지막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psum y-1 빼기 psum x-1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이 의미는 지금 얘는 어차피 y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1부터 y-1번까지 중에서 실수하는 횟수예요. 그리고 얘는 1부터 x-1까지 실수하는 횟수. 얘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 x에서 y-1번째까지 실수하는 횟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합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간단하게 제가 바로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1차원 배열에서 누적합을 구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제 2차원이에요. 2차원이고 n이 이제 1024라서 1024 곱하기 1024 크기의 정사각형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n번 질문이 들어와요. m이 최대 10만이고요. 이제 구하는 거는 x1, y1부터 x2, y2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 y1이 여기고 x2, y2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제 1차원일 때는 했는데 2차원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겠죠? 일단 m이 최대 10만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1만에 구해줘야 돼요. 한 번에 구해야겠죠.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줄씩 각각 누적합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한 행을 구하는 데는 1만에 계산이 돼요. 근데 결국 한 행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래서 총 한 번의 질문에 계산되는 게 5K만큼 걸립니다. 여기서 K는 뭐냐? 행의 개수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5KM이 되고 K의 최대는 N이죠. 행이 최대 1024개 있으니까 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차원 누적합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2차원 누적합을 1,1부터 x, y까지의 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1, y1부터 x2, y2까지 구간의 합입니다. 그쵸? 1,1부터 x, y까지라는 말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 y면은 항상 이 왼쪽 꼭지점부터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면은 이제 이 구간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전체 정사각형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x1, y1부터 x2, y2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한 번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1,1부터 구했기 때문에 Psum x2 y2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계산이 되겠죠? 전체 중에서 얘만 따로 뽑아내고 싶으니까 이 주황색 부분을 없애야 돼요. 주황색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황색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 주황색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둘러 나눠요. 왜냐면 무조건 1,1부터 x, y까지 때문에 이렇게 굽어진 도형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이 도형을 먼저 고려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Psum, 지금 이 점이 x1, y2죠. 그래서 Psum x1, y2 얘를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얘도 빼줘야겠죠. 이 지점을 빼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1,1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두 번 빼졌죠. 그래서 두 번 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P썸 x2 y2는 이 전체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주는 부분, 여기서 이제 x1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냥 x1으로 해버리면은 여기 이 테두리 부분도 빠지게 되겠죠. 실제로는 답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답에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x1 빼기 1로 해뒀고요. 그러면 이 식은 이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 세로의 직사각형이 되고, 이 부분이 두 번 빼졌으니까 다시 더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x1 빼기 1, y1 빼기 1을 다시 더해주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x1, y1에서 x2, y2까지의 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은 2차원에 대한 누적합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P썸 XY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둬야겠죠? 그쵸? 이 계산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팁만 알려주자면, 이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필수 문제를 풀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과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P썸 x, y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이제 이렇게 쭉 오겠죠. x가 1부터 n까지, y가 1부터 n까지 포문을 통해서, 이중 포문을 통해서 이 P썸 배열을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1,1의 합, 그냥 이 원소 자체죠. 그 다음에 이제 1,2로 가면은 이 전체 합을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합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1차원 배열의 누적합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밑으로 왔을 때가 문제인데, 밑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봤다고 할게요. 이 1,1에서부터 2,2까지의 누적합을 미리 계산을 해둬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하려면 또 얘랑 얘를 다 직접 더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이 초기화를 할 때 이미 시간 초과가 나버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얘를 이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가 지금 이미 계산을 해둔 거는, 일단 여기 합 계산을 해뒀죠. 그 다음에 여기 합 계산을 해뒀고, 여기 합도 계산을 해뒀어요. 이전까지. 그쵸? 그러면은 이 2,2 사각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랑 동일하게 이거 더하기 이거 빼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모양의 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를 더해주면은 이 정사각형에 대한 합이
바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필수 문제에 이용되는 식인데 P썸 XY는 P썸 X-1 Y.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를 더할 때 이 윗부분까지 합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P썸 X Y-1. 얘는 뭐냐? 이 부분이죠. 이 전체 부분. 그러면은 두 번 중복 더해진 게 여기 겹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얘는 그럼 빼줘야죠. 다시 P썸 X-1 Y-1이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답이 다 더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합이니까 여기 한 칸, 이 한 칸만 더해주면 되죠. 플러스 뭐 배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 X, Y 이런 식으로 2차원 누적합 배열을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네, 질문 하나 있는데 P썸 행 1개랑 열 1개는 네, 그쵸. 이제 보통 이제 누적합 배열을 인덱스를 원베이스로 많이 잡거든요. 1부터 시작하도록 잡으면은 X-1 만약에 X랑 Y가 둘 중에 하나가 뭐 1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거나 뭐 Y-1이 0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일단 다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이 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직사각형을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더하고 이 부분을 빼는 거죠. 근데 얘가 이미 0이에요. 0이고 얘도 0이고 얘는 이거 하나가 이미 저장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첫 번째 원소랑 동일해요. 이 부분의 합이. 그래서 미리 구해놔도 되지만 구할 필요, 이렇게 원베이스로 구성을 하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다 0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미리 구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이번에도 6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필수 문제를 일단 이 위에 4문제는 DP 문제고요. 밑에 2문제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배운 다른 유형인데, 제가 일부러 강의에서 다룬 문제를 최대한 안 가지고 왔어요. 필수 문제. 왜냐면 DP 유형이 DP 뭐 점화식이나 아니면 DP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에서 설명한 문제를 여기다 넣으면은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래도 이제 난이도는 조금 적절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DP를 정화식을 세워보고 이해를 해보라는 측면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슬랙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또 해보라는 의도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필수 문제라도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뭐 해답 코드 주세요. 이런 질문만 아니면 어떤 질문이든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네, 질문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에 이 챌린지가 붙어 있는데 이 두 문제 챌린지가 붙은 문제는 DP 플러스 알파예요. DP에 다른 개념이 조금 추가된 건데 이 내려가기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을 직접 구글링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무한수열이라는 문제는 얘는 범위를 보면은 범위가 대략 10의 9승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의 9승을 DP 배열을 못 세우잖아요. 메모리가 터지니까. 근데 10의 9승인 반면에 실제로 사용되는 메모리는 얼마 안 돼요. 범위는 크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1회차 때 언급을 했었는데 맵이라는 이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얘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 DP를. 그래서 이것도 이 맵을 이용한 DP는 종종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꽤 유용하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별표가 붙은 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비슷한 유형 문제가 되게 많아요. 백준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코드포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개념이고요. DP 문제에 있어서 조금 대중적이면서 어렵기도 하고 여러 유형으로 좀 그래서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는 지난 회차랑 마찬가지로 4문제 이상 풀면 되고요. 혹시 또 여기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10시 20분까지 받을 거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했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조금 조급하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강의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20분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3회차 필수 문제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출석 기준에 너무 어려워서 출석을 하기가 힘들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조금 어려우셨군요. 이번 회차 이제 점점 알고리즘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구글에도 근데 사실 구글링이 나쁘진 않아요. 이제 뭐 답을 이제 제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구글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공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근데 구글에 있는 이제 저도 이제 구글 도움을 당연히 많이 받는데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냐면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이제 블로그가 이렇게 있고 그 약간 미리 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보기가 조금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 알고리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제 블로그 글 전체를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딱히 안 나와 있다. 그럼 일단 들어가서 설명만 보고 밑에 있는 소스 코드는 안 봐요. 그러고 직접 자기가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또 잘 안 된다. 구현이 코드를 어떻게 설명만 봐서는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또 코드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살짝 봐요. 그 알고리즘의 앞부분.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고 직접 구현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고 직접 따라서 이제 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전 이제 다 보지 않고 뭐 설명만 보고 풀었거나 아니면 앞에 코드 잠깐 보고 푼 경우에는 꼭 전체 코드를 다시 비교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맞은 사람들 다른 코드도 비교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구글링이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야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멘토분들이 질문에 목말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은 사람 코드는 아무거나 들어가서 좀 깔끔한 코드를 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